네, 당신의 투자 고민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시장 잘 갑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 0.7%씩 올라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 오늘 3,160대까지 올라서 오늘도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네. 노래 중에 점점 더 멀어지나 노래 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관세 걱정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사실 의약품 200%, 뭐 구리 50% 걱정은 너무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좋지? 연고점도 또 찍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또 오늘 궁금한 것들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사상 처음이죠? 4조 달러. 4조 달러 뭐 숫자를 제가 아무리 손을 이렇게 해봐도 계산이 안 되는 정말 큰 숫자인데 엔비디아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시장 흐름까지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조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요? 그거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방금 4조도 큰데 해봤거든요. 그 뒤에 그 달러가 붙는 거잖아요. 5,490조가 넘어요. 5,490조. 오. 다행히 조로 좀 표현이 되는군요. 뭐 경이 원으로, 붙는다거나 뭐 다른 게 붙으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굉장히 좀 헷갈려지는데 좋습니다. 오늘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로 갑니다. 네, NH투자증권 광주 WM 3센터 이혁진 차장님, 구혜영 차장님 정말 반응 좋은 이 두 분께서 출동해 주시는 세미나인데 신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 주식 투자 유망 종목 분석 및 채권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짜 먼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 WM 광주 WM 센터 NH투자증권 꼭 검색하시고요. 우리 이혁진 차장님, 구혜영 차장님 이번 주에 또 인사드렸잖아요. 맞아요. 채권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쏙쏙 여러분들 채권 전 처음이에요 하신 분들도 준비된 질문 가지고 가셔서 현장에서 질문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넓은 공간을 찾아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 안 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출발해 주시고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신청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댓글에 남겨둘게요. 채팅창에 남겨두겠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죠? 네, 오늘 또 이분은 뭘 물어봐도 차분하게. 담담하고 차분하게 다 풀어주십니다. N2의 김영원 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인사부터가 차분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밝게 던져도 항상 그 톤으로 좋습니다. 뭔가 네. 안정감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 영환 씨 같은 분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는 조용한 아이 성격인데 친구들하고 있을 또 때나 모르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는 마이크 잡고 막 안 넣을 수도 있고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요? 어떤 편이세요? 뭐 그때 다른. 봐봐요. 저 웃음 뒤에 뭐가 숨겨져 있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구나. 자, 우리 선혜 씨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좀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맞아요. 분위기가 네. 좀 감사합니다.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저도 이렇게 웃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좀 웃상이기도 한데 시장 안 좋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웃음을 네.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서 네.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가고 있는데 위원님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뵌 거죠. 예. 네.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좀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괜찮지요. 네. 괜찮은데 뭐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는 연고점이죠. 연고점이니까 네. 경신하니까. 괜찮은 상황입니다만은 네. 사실 종목별로 보면은 약간은 좀 주춤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조금은 쉬어간 구간이 아주 최근엔 좀 벌어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상법 개정안 관련된 네. 뭐 지주, 금융주 금융, 이런 쪽들일 네.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조방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 주식들 뭐 그런 수주산업들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조금 최근 들어서는 주춤한 모습이었어요. 네네네. 지금 주가가 신고점을 경신하는 거는 그 주식들이 엄청나게 내달려서 보다는 그 주식들이 조금 주춤한데 다른 주식들이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면서 나오는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장세를 주가 지수는 좋은데 네. 오히려 주도주들의 차원에서 보면은
약간은 단기 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간에 저 같은 사람들,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왜냐? 내가 잘 간다는 거 샀는데 내게 아니고 다른 것들만 올라요. 그러면은 이거 정리하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하면은 어제 내가 판 종목이 또 다음 날은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빠른 건지 어떤 뭐 현상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환매가 빠른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도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했던 게 뭐 짧게 보면은 한 5, 6월 정도였다고 보이는데요. 그때는 그 주도주의 색깔이 매우 뚜렷하고 다른 주식은 못 가는데 이쪽만 강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 밑에서 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젠 2배 정도 번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내가 거둔 수익에 비해서는 상승 여력은 좀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파는 거 같고요. 그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봤기 때문에 팔았다기보다는 나는 많이 벌었으니까 이 수익은 일단 확정해 두고 다른 것도 좀 찾아보자 이런 분들이 파는 거니까 그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나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은 그냥 약간은 많이 올랐으니까 나오는 조정이다 이런 부분 같고요. 여기에 조금 더 뭐 더해 본다면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뭐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부 증액이 나왔는데 네, 그렇죠. 네. 보통 그런 이벤트가 나오면은 이거는 약간 호재의 이벤트가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뭐 뉴스에 그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라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건 새로운 이벤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 사이클의 정점을 만드는 최종 이벤트였냐 아니면 중간 과정에서 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이벤트였냐 둘 다 중간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일시적인 세론이긴 하지만은 최종적인 변곡점을 봤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죠. 그런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네. 어제도 외국인은 팔고 개인이 사서 좀 들어올린 예. 그런 시장이고 오늘도 개인이에요. 오늘도 비슷해요. 네. 예. 요런 부분은 개인만 사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요? 외국인이 뚜렷하게 판다기보다는 뭐 약간 퐁당퐁당의 느낌이기는 한데요. 네. 확실히 조금 더 적극적인 거는 개인이 맞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지금 한국 증시를 이끄는 주된 동력이 결국은 뭐 그런 주주 환원을 끌어올려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키겠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민감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수급이 더 강한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개인 수급이라는 걸 사실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그래요. 외국인이 보통 사서 주가를 끌어올릴 네. 때는 네. 개인이 팔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들은 하나의 의사결정을 다 같이 하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이산집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고 살 때는 개인들은 비싸게 사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판다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개인들이 일치 단계로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한국 괜찮아질 것 같은데 5천은 모르겠지만 여튼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이 강한 상황이면은 네.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 팔고 있을 때도 시장이 이렇다면 외국인들이 살려고 할 때 주가는 과연 어떨 것이냐 로켓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개인 순매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질적으로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개인이 사면 조금 불안해하는 그렇죠. 시각들도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이다. 예전에 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의 개미 운동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또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사실 인사말로 엔비디아 4조 달러 맞아요. 시총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구상 역사상 처음이죠. 예, 한 기업이 이렇게 4조 달러 시총을 가지게 된 거. 엔비디아의 역할 때문인가요? 저희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도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치 주고 성장 주고 간에 그냥 닥치고 AI다. AI 하면 엔비디아다. 오늘 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들리는데 왜 이렇게 강력한 겁니까? 쏠림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이거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느낌이고요. 미국에서도 뭐 OBBA 해서 감세안이 강력하게 나왔고 네. 거기다가 하반기 중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해줄 거야라는 기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한창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던 얘기 중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얘기 중간중간 한 번씩 나왔던 얘기가 AI 버블이다. 네. 그런데 지금 좀 계속 실적을 볼수록 버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실적 좋은데 AI 투자 많이 하는 데들이 실적이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주문을 안 줄이니까 AI 칩 하는 회사도 너무 좋고 이제는 약간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업이 괜찮은데 돈이 풀린다. 그럼 그 돈이 그 기업 쪽으로 쏠리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보자면은 약간 AI가 정말로 수익성을 내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지만 그게 작동을 하는 이유가 좀 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이 흔하면은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도 쉬운 편이고요. 비용 지출 결정도 좀 쉬운 편이고요. 그게 가계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그런 영향을 네. 많이 받죠. 금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AI 기업들한테 실적을 쉽게 내주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간은 펀더멘탈과 유동성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근간은 그런 펀더멘탈을 강력하게 지지할 만큼 응원할 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이슈도 진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축을 차지한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9월부터인가요? 중국 칩 이제 생산해서 준다. 그리고 중국 조만간 또 간다 이런 얘기 CEO가 나오면서 중국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매출 그렇죠. 비중도 네. 상당하니까 이런 것도 동력으로 작용한 거겠죠. 그렇죠. 어제 오른 데는 사실 네. 중국에 대한 뭐 H20 이런 것들이 네. 통제가 나온 상황에서 다들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100까지 밀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메이크업 해주는 새로운 칩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호재로 작용을 했죠. 뭐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지영님께서 돈 많은 사람이 인성이 좋다고 위원님 참 인성 좋아 보이세요. 그건 않지는 않죠. 돈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혜 씨 빠르게 관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얘기 아까 뭐 관세 무덤덤해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관세 관련돼서는 약간 시장의 민감도는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이거 근데 뭐 무시할 수 있는 뭐 그렇죠. 상황은 아니고 네. 브라질에는 50% 됐더라고요. 원래 10% 얘기했다가 이거 이제 약간의 정치적인 감정, 그런 정치적인 것 같아요. 뭐 약간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게요. 이게 시장이 정말 영향 안 받습니다. 네. 안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관세 서한을 보낸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같아요. 경제나 금융시장에는 충격을 주고 싶진 않아. 하지만 상대방한테는 위협이 될 행동을 하고 싶어. 협상을 빨리 하도록 위협은 가하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월에 그거에 한번 크게 되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 서한인 것 같은데 결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은 시장이 공포에 질리지 않는 이상 그 협상 대상자들도 공포에 질리지 않을 거고 상대방을 다 겁먹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게 나오면 당연히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을 테니 결국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거는 둘 다 겁 안 먹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타코 트레이드가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면 그렇죠. 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경제랑 금융시장을 겁먹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상대방을 더 강하게 위협해서 협상을 빨리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냐? 뭐 모를 일입니다만은 시장은 일단은 전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없냐? 제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도 요즘 고용 지표들을 보면은 뭐 질적으로 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걱정보다는 굉장히 헤드라인은 좋아요. 나쁘지 네. 않아요. 그리고 소비 심리 이런 것들도 여튼 6개월 만에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랑 금융시장이 이걸 버틸 만한 체력이 만들어졌으면 미국은 버틸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때려보자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0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많이 무시하고 있다. 이게 약간 좀 그런 점에서 조금 뭔가 찜찜한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뭐가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뭐 물론 알 것 같은데요. 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사람들이 너무 포모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안 샀다가 산 사람들한테 수익률이 질 수 있어. 이런 감정이 되게 심한 게
이런 리스크들을 조금 무시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네. 뭐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50%, 구리 50, 의약품 막 200%까지 가니까 현실감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현실감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이야기와 일본 얘기를 하면 25% 지금 상호관세 맞춰졌잖아요. 이게 8월 1일로 일단은 뭐 유예 비슷한 느낌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우리도 일본의 눈치를 좀 볼 것이고 일본도 아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 가서 이제 레크레이션 게임을 네, 하면 네, 네. 단체로 눈치 게임을 하면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먼저 누군가 먼저 죽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도 눈치보다 쓱 빠져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베트남처럼 아 빨리 맞자. 그리고 맘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건지. 우리의 전략 카드가 몇 개가 좀 있나요, 위원님? 너무 그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쓰고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까지 협상이 많이 진행된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죠. 약간은 일본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자라기보다는 여튼 협상의 단계가 한국은 조금 덜 지나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우리는 들거든요. 정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막 이런 시간이 것들. 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편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협상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래봐야 이제 미뤄져서 8월 1일이잖아요. 8월 1일에서 또 미룰 수 있나? 일단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뭐 매일매일 말이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긴 어렵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협상 시한이 안 밀리면 약간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협상의 카드가 쓰고 있는데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 시장은 아까 뭐 타코 얘기도 해주셨지만 계속 유예를 하니까 4월에서 뭐 90일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유예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협상의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관세가 너무 지겹다. 그만했으면 맞아.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길게 끌면서 아. 시장을 약간 적응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도 시장의 충격은 아니니까 네. 지금 뭐 이런 방향성은 미증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다 올라왔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아이비들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제 다들 익숙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호관세 10% 정도는 뭐 그냥 사실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는 이미 이득을 취한 거예요. 10%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세수는 당연히 늘어나고 네. 자기가 지적이 되는 거를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걸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효과는 충분히 미국은 보고 있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관세를 그래서 20% 정도 했으면 잘했네 협상 20% 관세라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님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얻게 만드는 그런 전략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나가서 뭔가를 끌어낼 것이냐는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협상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건 잘 모를 일이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자면은 가능성이 뭐가 높아라고 하면 저도 아마 또 물러나지 않을까? 협상이 안 됐는데 협상 시한을 늘려주면 늘려줬지 고율관세를 때리거나 그리고 의약품 200%를 결국은 이것도 어느 정도 미국 소비자들한테 물가가 전가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네. 뭐 그거를 설마 다 하겠어?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다들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정도를 만들겠지. 뭐 이렇게 베이스는 깔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중간에 한 번도 충격 없이 매끈하게 쭉 그냥 가줄 거냐는 모르는 일이니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은 아마도 협상을 물러나고 어느 정도는 조금 부담을 낮춰주고 네. 이런 형태로 공격적으로는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풀 베팅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첫째 레버리지는 쓰지 말고 두 번째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두고 약간의 현금. 예, 네. 그러면 일시적인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이성을 유지하기가 도움이 되거든요. 레버리지를 쓰면 마진콜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 정도는 줄여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포모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다. 포모 장세에서 너무 거기 매몰되지 않고 과몰입하지 말고 뭐 어쨌든 돈은 벌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기회를 보는 수익이죠, 거니까요. 수익. 네.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수익도 중요하지만 네. 살아남아야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맞아요.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이성적인 전략. 그렇죠. 아니 네. 워낙 말씀도 맞아요. 이성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가는데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엔비디아 고공행진할 때 모르겠습니다. 뭐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자분들에게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거의 저희 대주제가 테슬라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당을 창당한다고 아메리카당 선언을 했고요. 뭐 트럼프 머스크 간의 이 분쟁이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트럼프를 머스크를 좋아해주는 강세론자죠. 댄 아이브스도 이 두 사람의 분쟁 이 드라마가 좀 끝이 나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예, 뭐 좋지 않는 얘기죠. 결국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 머스크의 비즈니스들이 다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느냐 아니냐라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파워 배터리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스페이스X 문제도 사실은 다 이거는 국가 예산을 타내야 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요. 네. 뭐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다 너무 미래지향적인 거를 현실로 가져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의 것도 뭐 자기의 개인적인 신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내가 불리하게 만들지 않을 그 약을 좀 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을 텐데 그게 돈은 가져갔는데 그 효과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돈을 벌면 사람이 원래 자아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자아가 비대해진다고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 달러 기업을 이끌고 있는 네. 그리고 지분율이 크다 보니까 뭐 몇천억 달러짜리 자산가가 되면요 당연히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경향이 이런 있죠. 느낌인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본인이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현질을 좀 하면은 이것도 가능하겠는데 약간 이 퀘스트를 깨는 느낌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의 뭔가를 증명하기 전의 단계랑 이미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죠. 되면 뭐 테슬라, 머스크 그건 그런 좀 사람 다른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나쁘게 결합해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인 것 같다. 자아비대 상태. 예, 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자기 비즈니스도 너무 중요한데 네. 자기가 이거를 뭐 움직이는 컨트롤력을 갖고 싶어지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당연히 쉬운 문제가 아니죠. 뭐 그 정당을 결성해서 표를 얻어내겠다. 뭐 당연히 시간도 걸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성공 가능성이 낮은 대체적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만들어지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노력이 그렇게 왜 하는지는 알겠으나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래서 끝날 거냐?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참 말을 금방금방 잘 바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또 말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고나 있다고 해서 뭐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본인이 책찍질을 하면 좀 더 빨라지나요?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제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제 역할을 하면은 다시 갈 수 있으니 그런 건 아주 장기적으로 보자면 뭐 테슬라가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가 어떻게 될까요?는 모르겠지만은 몇 년을 지난 뒤에는 결국은 그때가 세일기간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 테슬라 주가는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볼 때 네.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일단 CEO 자체가 이야기를 너무 매일매일 뭐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 있죠. 오.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네. 이런 기업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피가 말라 피가. 뭐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CEO의 저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익숙해지고 본업 위주로 시장이 집중할 만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서는 이제 익숙해진다는 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위원님? 근데 이제 네. 그 테슬라의 비즈니스 자체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개인 CEO의 괴짜스러운 행동 일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행동을 보였던 사람을 옛날로 꼽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와 마케팅과 그 자기 개인의 CEO의 행동은 약간 다른 얘기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머스크의 정치적인 그 얘기들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좀 분리되기가 어렵다. 네.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정부 예산을 못 받으면은 뭘 할 거냐. 역량은 있는데 네. 그걸 뭘로 돈을 벌 거냐가 영향을 받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관심이 부정적인 관심이 나쁜 거냐. 그 악플도 관심이라고. 무풀보단 끊임없는 관심을 받는 회사는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때는 또 그 동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은 뭐 나쁜 소식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 변동성도 어떤 때는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반응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테슬라가 사실 머스크가 정부요직으로 간다고 하는 또 반응으로 엄청 또 오른 것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면 7월 하반기 핵심 변수로 NH투자증권에서 뭐 의약품, 반도체 관세, OBBB 법안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좀 꼽아 주셨는데 일단 이런 거 좀 풀어주세요. 하반기 변수가 될 수 있는 사항들 사실 시장이 다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긴 네.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OBBBA 법안은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고 약간은 조금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만한 거는 부채 한도 협상도 이번에 해준 셈이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에서 앞으로 돈이 많이 풀릴 거다. 특히 부자들한테 돈이 많이 풀릴 거다라는 거를 만들어 준 거니 이거는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미국 경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다만 과거에 우리가 달러 스마일이라고 얘기할 때보다는 미국 편중은 좀 덜해지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예산 부채 문제를 담고 있을 때 이런 건전성이 나빠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린 유동성이 100% 다 미국으로만 가기보다는 여러 국가들로 좀 흩어지면서 다 들어갈. 그렇게 보면은 약간 이런 것도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까요, 빠져나갈까요? 에서는 그래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만드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튼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거다. 그리고 이게 미국 위주로 경제가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 유동성이 미국으로만 흘러 들어갈 만한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윈윈이 되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일단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됐다는 거는 하반기 증시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가가 저희가 이제 그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올라가는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는 지금 미국 얘기. 예,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고 이제 관세 얘기는 네네. 지금까지 계속 매기기로 했는데 안 한 상황에서 왔던 게 반도체랑 의약품이었으니 이 반도체는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엮여 있는 부분이 많은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25%에 대응하자면 반도체도 25%이 정도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뭐 약간 이 분야는 조금 올라가면은 또 더 못 올라가고 이렇게 발목 잡히는 부분으로 작용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간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익이 가파르게 늘어가거나 이 대형 수출주들 입장에서 막 좋아지거나 하는 기대치를 낮춘 요인이기는 하죠. 그래서 약간 업사이드가 물론 코스피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대형주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뭐 얼마 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가능하지. 그렇죠. 큰 종목들이. 맨날 이 얘기하는데 그거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 때문에 저희가 목표 주가는 꽤 높게 봅니다만은 근데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뭐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내년 1년에서 1년 반 뒤까지를 맞아요. 했을 때 200%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200%가 매기게 됐을 때는
미국 국민들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메디케이드도 줄이고 메디케어 예산도 줄이고 네. 그런데 비용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부담이 될 테니까 그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이 약가 인하나 이런 부분들 해결까지를 같이 해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어느 정도 충격 흡수는 가능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미 미국의 의약품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미 네. 예, 그걸 낮추고 관세를 다시 물린다는 거는 아. 뭐 그렇게까지 충격을 많이 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의약품이 계속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이제 미국 국민들도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리쇼어링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서 공장 짓는데 시간 걸리지 또 거기다가 뭐 FDA 승인 이런 것들이 워낙 까다로운 나라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통할까라고 저처럼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선혜 씨, 우리 속보로 10시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네요. 한국은행에서. 동결했습니다. 예.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는데 동결이 된 상황이고 이거는 연영 좀 짚어보면 예상대로 된 거잖아요. 예상대로. 예상대로 된 네, 네. 거의 뭐 동결일 것이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쉬어갈 것이다도 있고 뭐 최근에 부채, 가계 부채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걸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되던 거죠. 네. 사실 이창용 총재님께서 네. 이 연초 이후에 계속 하시던 얘기가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한테만 자꾸 경기 살리라고 제발 좀 하지 마라. 너네도 잘해라. 우리도 네. 잘할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 이유 두 가지가 꼽았던 게 하나는 가계부채였고요. 하나는 환율 불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반기보다 환율 불안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맞아요. 네. 근데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 금융위에서도 이번에 가계부채 그 종합대책을 낸 거잖아요. 네. 부담대 예. 뭐 6억. 예.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는 건 당연히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동결은 뭐 다들 생각하는 거였다. 그리고 조금 더 앞서의 금통이 부르던 이번 정책 결정은 조금 쉬웠다고 생각되는 게 그 강조하시던 재정 정책이 나와줬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추경이 나오면 그게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할 테니까 조금 더 그 통화 정책은 약간 안정화의 좀, 레벨, 금융시장 균형 있게. 안정 네. 단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지금 하반기 중에 추가로 인하할 거냐 그건 경기를 봐야 아는 거죠. 네. 일단 2차 추경 이후에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없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절대 없다는까지는 아니지만 봐야겠지만 재정이 그렇게 무한대로 돈을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일단 없다가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는 게 썩 만족스럽지 않으면 네. 하반기 말쯤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추가 인하 가능도 하죠. 근데 그거는 열려 있는데 실제로 추경의 효과가 얼마나 나와주느냐, 경기를 충분히 살리는 효과가 있느냐 봐가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약간 멈춰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됐네요. 가계부채도 그렇고 관세 불확실성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이 위치에서 좀 보겠다라는 게 네. 강할 것 같아요. 저희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상법 개정안 이야기만 네. 한번 짚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많이 기대를 했죠. 우리 소액주주분들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통과가 됐는데 그저 그런가? 시장의 반응은 그래서 여당이 7월에 보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포함한 보안카드를 7월에 지금 7월이잖아요. 예. 굉장히 좀 속도감을 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시장이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더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벤트가 새로운 이벤트였는데 뭐 중간 이벤트였다 하더라도 여튼 우리가 기대하던 게 나온 시점이니까요. 기대감이 컸나요? 네, 항상 기대감이 먼저 달리는 네.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집중투표제나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우리가 기대하던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거에 나오는 이벤트가 또 밀렸어. 그럼 그때까지는 힘이 있겠죠. 그거 나오면 물론 또 새로운 이벤트라고 해석은 할 거예요. 근데 여튼간에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최종치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새로운이라 하더라도 이게 궁극적으로 이미 고점을 찍었다 이런 건 아닐 거고요. 가는 과정에서 잠깐 나오는 차익 실현 정도를 추리하는 게 이번에도 그랬고 이번에 7월 보안 발의도 마찬가지 효과를 줄 것 같아요. 하지만 끝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 뭐냐라는 걸 하면은 이게 결국 쉽게 말하면은 그 경영권자들한테 알아서 잘 해라.
잘 좀 해라. 그러니까 라는 회사를 거죠. 운영하는 경영진들에게 예. 건들기 전에 잘해요. 막 약간 예. 이런 식의 경고를 주는 거고. 예, 라는 거죠. 어. 그러면 잘 해라는 뭐냐면 주주 환원을 잘 해라인데 아. 주주 환원을 잘 하면 주가는 PBR은 올라갈 수 있어요. PBR이 이 얘기를 사실은 근원부터 드리면 네. 엄청 긴 얘기가 되는 거라서 짧게 네. 오늘은 해주세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한 코스피 PBR이 한 1.1에서 1.2배 정도 사이는 갈 수 있지 않겠나 네. 궁극적으로 라는 정도 생각은 듭니다. 그걸 잘하면 근데 코스피 5천 시대는 좀 다른 얘기고요. 아, 그건 좀 다른 얘기다. PBR 코스피 5천이면은 PBR 한 1.5에서 1.6배 사이쯤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잘해라로는 안 되고요. 잘못하면은 바꿀 수도 있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훨씬 더 거대한 사실은 그 사회적 합의가 훨씬 많이 필요한 얘기예요. 네. 그냥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르다. 우리의 눈높이는 일단 이걸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꽤 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리긴 걸릴 거다. 아마 한 내년 상반기쯤에 뭐 이런 얘기 정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래도 이게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어떤 부분이 이제 나왔을 때 이게 뭐 재료 소멸? 우리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어떤 흔한 단어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뭔가 정책 기대감이 던져진다 그럴까? 뭐 이런 거는 시장에 계속 좀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예, 예. 이런 부분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 잠깐 쉬고 올까요? 여러분 2부에서는요. 아직 안 오른 종목 제가 질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피 0.78%, 코스닥 0.6%대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 네.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간다고요? 아, 구체적인 질문 얘기.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부터 좀 해볼까요? 아니면 좋습니다. 네, 일단 지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의원님 정리해보면 엔투에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3,600포인트 추가 상승 전망을 예상한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네. 근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거를 내놓아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정도가 이제 PBR 1.1에서 1.2배 사이가 되는 한 1.15배. 아, 그 정도에 이제 코스피 밴드가 한 예. 3,500, 600 정도. 예, 네. 그 정도가 되는 건데요. 네. 뭐 그렇게 되는 이유를 뭐 조금 더 그럼 아까의 얘기에서 조금 더 네네.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의 코스피 PBR이 한 2020년대 들어서의 평균을 보면 한 0.9배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1.2배쯤 됐었어요. 2000년대에는. 근데 쭉 왜 낮아졌냐면은 결국은 회사들이 돈을 벌어들이면 옛날에는 자꾸 재투자 대투자하면서 해외 비즈니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네. 그러면 그렇게 새로 확대된 비즈니스가 또 돈을 벌어들이니까 네. 높은 수익성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 비즈니스도 이제 포화 상태잖아요. 해외 성장 이제 한국 제품 안 파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 해외로 안 파는 물품이 있나요? 거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할 분야는 일부는 있겠지만 불닭볶음면 공장은 만들어야겠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더 만든다고 물건을 더 많은 나라에 팔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가 있어야 파는 거니까요. 그러니 점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자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네. 그럼 그거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떨어내줘야 좀 몸집이 가벼워지면서 수익성이 유지가 되는데 한국은 잘 그렇게 하질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배당소득도 분리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세금 차원에서도 배당 많이 하는 게 썩 좋지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북이 쌓이는데 그 북을 헐어내지는 않으니까 떨어진 게 0.9배예요. 그러면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북을 떨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도와줄 테니까 배당소득도 분리과세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배당 약간 좀 덜했던 은행 이런 것들도 배당 많이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거고 네. 뭐 그러고 뭐 경영권에 대해서도 배당을 많이 해주길 원하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줄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올라가면
PBR 옛날처럼 PBR 1.1배, 2.2배 정도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게 한 3,600 정도 된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자금이 이 정도면 살만하지라고 정당화 시켜주는 논리들이 그런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해줄 건데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책 모멘텀들이 남아 있는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3,600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 내년 상반기에 뭐가 있냐면은 지방선거가 있죠. 6.3 지방선거죠. 6월. 네, 6월 3일. 그래서 그 전까지들은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기 정책 하나 나올 때 좀 주춤했다가 다음 정책 남아 있으니까 다시 가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딱 기준이 2026년 상반기까지를 까지. 딱 예측을 해주셨구나. PBR 1배가 안 되는 게 말이 돼?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 그렇죠. 네. 사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던 말이니까 그럼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딱 그 기준이 3,600. 거기다 지방선거까지.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 보면 지금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그래요.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면서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언제 풀릴 거야? 라는 저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선혜 씨가 상법 개정안 이후에도 계속돼서 뭐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이 정책 관련된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이다. 저희 3프로에도 출연을 하셨죠. 예,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뭐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상법 개정안도 저는 지금 이해하기가 따라가기가 좀 힘든데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설명을 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금융 소득에는 그 다른 소득이랑은 종합 소득이랑은 분리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기준도 2천만 원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상이 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그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정액 세율로 배당은 다 분리한다. 이렇게 되면요,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되는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는 내 자본이 크다 보니 내가 받는 배당이 많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그렇죠. 반을 네. 내야 돼. 네. 그러면 배당 굳이 안 하고 가능하면 유보를 해뒀다가 나중에 뭐 주식으로 받아간다던가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소득을 일정 이상은 안 낸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소액주주나 대주주인 나나 다르지 않은 세금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다가 되면은 그 대주주들 입장에서 더 이상 이 사내 유보금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말고 배당을 해서 내가 가져가서 뭐 그걸로 다시 주식을 하든 딴 데 쓰든 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리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네.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저는 조금 30% 정도 좋아요. 따라가는 이렇게 것 같아요. 이게 단계적으로 왜냐면 가자고요. 한 번에 이해하면 허점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재무 씨도 아까 그래서 아직 안 오른 거 뭐 있냐? 그렇죠, 먼저 맞아요.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바로 갈까요? 그걸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요즘에 반도체 시장이 좀 힘들긴 한데 붉은 반도체라고 불리죠. 불닭볶음면 때문에 사명은 전 다 오른 줄 알았거든요. 더 연초에 100만 원 갔을 때 아유 이 고점 너무 찍었다 많이 했거든요. 갔다. 목표 주가 180만 원짜리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식품 쪽이라든지 뭐 이런 개별 종목들 말고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 지금 현금 좀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연고점 찍었으니까 이제 시작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업종별로 조금 더 지켜보고 계시는 업종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뭐 그 많이 오른 것들이 이제 한 저점으로 따지면 4월일 거고요. 5, 6월에 본격적으로 올랐던 게 이제 주주환원 관련된 주식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주환원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꽤나 먼저 선반영이 많이 된 주식들인데 뭐 지주, 뭐 증권, 뭐 은행 이런 쪽들은 물론 이제 이 밸류에이션의 최대치 얘들이 어느 정도까지 주주환원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얘들의 적정 가격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건데 여튼 지금은 지난 주가들에 비하면 주가가 이렇게 거의 약간 지수상 함수처럼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향후 기대 수익률을 떠나서요. 좀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좀 접근을 할 만한 게 좀 오르고는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들. 그러면 아마도 통신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통신은 그런 배당의 역할에 더 가까울 거고요.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는 그것보다는 좀 더 미국에서 흘러나온 유동성이랑 관련이 되는 거일 텐데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안 오른 거를 따지면은 사실은 벤처나 아니면은 벤처. 제약바이오 네. 이런 제약바이오. 쪽들,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물론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이렇게 한국이 기술 수출을 다시 많이 해온 따내오는 이런 것들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뭐 그런 한국의 제약바이오들이 오르려면 결국은 미국 제약바이오가 먼저 올라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제약바이오 주가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이 회사가 수출을 하려는 이 제품이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돼? 그러면 얘네가 개발을 못하면 제로고 개발을 하면 이만큼 이 회사가 커질 될 거야. 거야. 이게 네. 약간 그 바이노미얼 같은 그러니까 그 둘 중 하나 아니면 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확률이 50%면 그럼 주가는 최대한 잘 됐을 때 확률의 절반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이 시장의 규모라는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개발을 작년보다 더 진행을 해서 네. 예전에는 성공 확률이 30%였는데 이제 50%야, 70%야.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시장 규모는 똑같은데요.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들의 가치가 올라가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많겠죠. 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 기업들의 가치가 예전에는 1조라고 생각됐는데 우리는 확률은 50%야. 그럼 5천억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주가 상승 여력이 50%인데 그러니까 두 배인데 근데 1조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이제 2조를 받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5천억짜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4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단은 미국 기업들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 측면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올라가려면은 미국에서 대형 M&A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간의 뭐 합병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 미국의 뭐 거대 빅파마들이 얼마에 주고 샀다더라. 이것들이 많아지면은 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집니다. 근데 돈이 많이 풀리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관세가 있고요. 약간 인하해야 되는 게 있고요. 아무튼 지금 그 정부가 뭔가 의료 분야를 많이 건드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다 AI로만 가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빅테크만 좋고 빅파마만 안 좋고 약간 그런 식의 차별화가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빅테크에서 넘어와서 이쪽도 이제는 봐야 된다. 얘들도 돈 많아졌으니까 그걸로 싼 금리로 돈 빌려가지고 새 기술을 사고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은 이쪽도 올라가고 그럼 한국도 따라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나와줄 거예요. 항상 돈이 많이 풀 때는 그런 것들이 항상 나와서 줬으니까요. 그렇게 보자면은 아직 안 올랐는데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제약바이오지 않나. 관세 불확실성 같은 것들, 메디케이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뒤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기에 맞춰서도 조금 그렇지.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비만약 가지고 우리 얘기 진짜 많이 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비만약이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약간 못 오르고 덜 오른 제약바이오 쪽에 미리 가서 기다릴까? 그러더니 다른 데가 너무 잘 가는데 이제 그렇네. 이런 갈등이 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잘 가는 업종에서 내려가는 건 언제 내려가긴 내려가겠지만 이게 미리 내려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리 가 있는 거, 제약바이오나 뭐 2차 전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타이밍을 말하라고 하시면 사실은 뭐 참 어려운 얘기지만요. 그렇죠. 네. 어려운 얘기지만요. 뭐 봐야 될 관심 포인트 하나는
그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좀 더 명확해지는. 좀 더 아, 명확하게 그렇죠. 네. 명확해지는. 뭐 그래서 어쩌기로 했어. 그래서 영향이 어떨 거야라는 것들을 다 알게 될 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뭐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러고 나면은 활발하게 그런 M&A 뭐 기술 수출 이런 이벤트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맨날 연초마다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나와줄 때 그 소식들이 들리면 네. 아 이제 가겠구나 한국도 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 중에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년 연초에 그것들이 활발해지면 그때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런 타이밍을 예상하면은 내 예상보다 빨리 오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보자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그때 가서 많이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네. 하더라도 미리 약간은 발을 담궈놓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는데 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도 5%대 상승하고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상승 반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못다한 얘기 중에 실적 무시할 수는 예. 없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실적이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했다. 그렇지만 자사주 바닥을 조작. 찍었다. 그러니까요. 확인을 한 거죠. 네.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은 거는 자사주 매입 때문인데 이런 것 같아요. 그 대주주들이 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담보 비율 140%를 하면은 한 55,000원에서 5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8,000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1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사주 매입이 나왔네? 지키려고 하는구나. 네.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논리로? 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거는 바닥 가격이고 발목 가격이고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뭐 랜드가 네. 뭐 흑자 전환을 해야 된다. 뭐 HBM 납품을 삼성이 뚫어야 된다. 그거는 다 업사이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뭐 7만 원, 8만 원 갈 때의 얘기일 것이고 일단 지금은 이것보다 빠지진 않을 것 같네. 뭐 그 논리인 것 같아서 실적이랑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실적은 근데 항상 한국은 대부분 수출주들이 실적을 내기 때문에 네. 뭐 삼성이 안 좋을 때는 나머지도 안 좋기가 쉽습니다. 네. 삼성이 왜 안 좋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애초에 요즘 가전이나 휴대폰 바꾸고 싶으신 마음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살기가 다 힘든 요즘 뭐 기사를 보면은 미국 상위 10% 부자들도 힘들어한다. 뭐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뭔가 반도체 교체 사이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돌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게 반도체만 그럴까 생각하면은 대부분 다른 품목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적이 썩 그렇게 좋을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작년 코스피 실적이 한 160조대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목표는 한 208조, 내년 24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성장률 전망이 높고요. 조금 네. 하향돼도 10% 이상 성장은 더 할 수 네. 있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의 조금 데미지가 과연 영향을 많이 줄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지금 모멘텀이 강력한 모멘텀이 배당 뭐 이런 측면이란 네. 걸 생각하면은 뭐 실적이 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잘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얘기들 말씀해주신 네. 그 종합적인 것들이 조금 더 실적보다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까지 듣겠고 네. 김영원 의원님 언제나처럼 차분한 설명 감사드리고 또 나오셔서 시장에 대한 길잡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차분하시고 참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자, 코스피 코스닥 0.6%대 상승, 동반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 오늘도 시장 대응 수익 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네. 오늘 목요일 아니었어. 쿨준 부장님 내일 저희가 내일 모셔보고요. 나오십니다. 내일은 또 ETF 얘기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